자, 철학산책입니다. 한비자입니다. 한비자. 한비자에 오늘은 무슨 편이냐면요. 잠시만요. 오늘은 간겁시신, 간겁시신 편입니다. 간겁시신. 간겁시신. 간은 계집여자 세 개가 붙어 있어요. 간사하다, 뭐 간교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 나쁜 의미로 쓰이죠. 여자가 모여 있으면 나쁜 의미를 씁니다. 남자가 모여 있어도 나쁜 의미입니다. 원래 그래요. 아무튼 뭔가 모여가지고 작당하면 그게 나쁜 거지 뭐. 양파가 모여 있어도 나쁜 거지 이건. 겁이라는 거는 겁박하다 그럴 때 겁인 것 같고, 시라는 거는 시해하다는 의미인데요. 시해라는 거는 신하가 왕을 죽이는 걸 시해라고 하죠. 그래서 간겁시신 그러면은 아주 못됐고 왕 자기 주인까지 죽이는 신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뭐 주내용은 이제 요런 신하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얘기겠죠 아마도. 자, 무릇 간신이란 모두가 임금의 비위를 맞추어 신임과 총애를 받아 요직에 등용되어 권력을 잡고 세력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다. 임금이 좋다고 여기는 것은 간신도 그것을 좋아 칭찬하고 조차 칭찬하고, 임금이 싫어하는 것은 간신도 그 뜻에 따라 헐뜯어 임금의 뜻에 영합한다. 예,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는 척하고 싫어하는 거는 싫어하는 척하고. 그 보통 여자가 남자를 좋아할 때 이런 짓 많이 하죠, 그죠? 오빠가 좋은 건 나도 좋아, 오빠가 싫은 건 나도 좋아, 이지라다가 이제 한 세네 달 지나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지. 어, 아주 나쁜 거지. 자, 지금 신하가 칭찬하는 바를, 사람은 대체로 좋고 싫음의 취사 선택이 서로 같으면 같은 사람끼리 합치고, 좋고 싫음의 취사 선택이 서로 다르면 그 사람들은 서로 배척하게 된다. 지금 신하가 칭찬하는 바를 임금이 옳다고 좋아하면 이것은 취하는 것이 서로 같다고 한다. 신하가 헐뜯는 바를 임금도 함께 옳지 않다고 미워하는 경우는 버리는 것이 서로 같다고 말한다. 대저 취하고 버리는 것이 같은데도 서로 반목한다는 것은 일찍이 들어본 바가 없다. 그러니까 비슷한 놈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당파라는 게 왜 생기겠어요? 붕당 뭐 이런 거 있잖아. 정당, 외놈 이런 거, 친일파. 자, 이것이 바로 신하가 임금에게서 신임과 총애를 받고 출세할 수 있는 요행의 길이다. 무릇 간신이 신임과 총애를 받아 권력을 갖게 되면 그 세력을 이용하여 마음에 드는 사람은 칭찬하여 나아가게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러나게 하여 여러 신하들을 제 마음대로 진퇴시킨다. 진퇴라는 건 나아가고 물러나게 한다. 그러니까 승진시키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한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임금이 술수로서 신하를 제어하지 않고, 술수라는 거는 술, 법술 세할 때 그 술입니다. 술. 임금의 기술. 제어하지 않고 신하의 말과 실제 행위를 살펴 공적과 허물을 밝히지도 않으며 예전부터 지금까지 자기와 뜻이 맞았기에 지금의 말도 믿음으로써 생기는 패단이다. 이것이야말로 임금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임금을 속이고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 방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은 반드시 위에서 가려져 속임을 당하고 신하는 반드시 아래에서 자기의 세력을 굳히게 되는 것이니, 이러한 일을 들어 신하가 임금을 지 좆대로 조종한다고 일컫는다. 나라 임금을 지멋대로 조종하는 신하가 있게 되면 많은 신하들은 자기들의 힘과 지혜를 다해서 충성하려 하여도 이루지 못하고, 많은 관리들은 나라의 법률에 맞추어 판결하려 하여도 뜻을 이루지 못한다. 어떻게 이런 패단을 알 수 있느냐? 무릇 일신이 편안하고 유익한 것을 좋아해서 취하고 위태롭고 해로운 것을 싫어해서 버리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단 말이 있죠. 이거는 사람이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 원래 일하기 싫어요. 내가 학원 학생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는데, 공부하기 싫지 그러면 다들 공부하기 싫죠.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지금 한 신하가 있는 힘을 다하여 공을 세우고 지혜를 다짜 임금에게 충성을 바치려 해도 그 일신은 고단하고 그 집은 가난에 쪼들려 부자가 함께, 아들과 아비가 함께 해를 입게 된다. 한편으로
간교한 계략으로 이익을 챙기고 임금의 지혜를 가려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을 바쳐 중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그 일신은 존귀해지고 그 집은 부유해져서 온 가족이 혜택을 입게 된다. 어느 누가 편안하고 유익한 길을 버리고 위태롭고 해로운 길을 택하려 하겠느냐. 나를 다스리는데 이와 같은 허물이 있으면 임금이 아무리 신하들의 간교함이 없기를 바라고 관리들이 법령을 받들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기를 바라더라도 그것이 먹혀들지 않음은 뻔하다. 임금을 좌우에서 섬기는 신하들이 충성을 다하고 신의를 지키더라도 자기 일신의 안전함을 보장받지 못함을 알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말할 것이다. 나는 진심을 다하여 임금을 섬기며 공로를 쌓아 일신의 편안함을 구해보았지만 이는 마치 장님이 흰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는 것과 같은 것으로 도저히 가망 없는 일이다. 또한 도를 바탕으로 한 교화를 통해 올바른 도리에 따라 행동하고 부귀를 구하지 않고 임금을 섬기며 일신의 안전을 바란다는 것은 마치 귀머거리가 맑은 소리와 탁한 소리를 구별해 듣고 자는 것과 같아 더욱 쓸데없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써 편안함을 얻지 못하니 나도 패거리끼리 무리를 만들어 임금을 속이고 사사로운 못된 짓으로 중신에게 아첨하여 입신 출세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열심히 신하된 도리를 하면 출세하지 못하고 괜히 힘들기만 하고, 그리고 못된 놈들끼리 있잖아요. 뭐 그죠? 모여가지고 깽판 치고 그러면은 오히려 출세하고 잘 지내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당연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예를 들면 사기 쳐가지고 남들 삥 뜯고 살면은 좋잖아요. 돈 벌고 좋잖아.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옛날에 도덕군자들의 역할인 거잖아. 예를 들면 한비자는 도덕군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니까, 원래 공부하기 싫어하고 원래 발 뻗고 누워 자기 좋아하고 원래 일 안 하고 놀기 좋아하고 원래 들러가지고 고양이랑 놀아주기 좋아하고 개 탓하고 그런 게 사람이니까, 이왕 그럴 거라면 왕이 그걸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나라가 똑바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반대로 예를 들면 공자나 맹자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공자나 맹자, 공자는 특히 공자의 경우에는 사람들을 계속 바르게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맹자의 경우에는 사람들은 원래 착하니까 이끌어줘야 된다, 착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보겠죠. 조금 미명이 다르죠, 그죠? 한비자하고는 좀 많이 다르고, 그죠? 신하가 이 같은 경우에 도달하면 나도 못되게 살아야겠다 요 말이요. 이 같은 경우에 도달하면 반드시 임금에 대한 위리 같은 것은 조금도 돌아보지 않게 된다. 한편 그 밖에 많은 관리들도 또한 행동을 바르게 하고 도를 지키는 것으로는 일신상의 편안을 얻기 어려움을 알게 되면 반드시 말할 것이다. 나는 청렴결백한 태도로 임금을 섬기며 일신의 편안함을 구했으나 이는 마치 자나 그림쇠 없이 네모나 동그라미를 그리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 가망이 없는 짓이다. 또한 나라의 법령을 지키고 패거리끼리 무리를 만들지 않으며 관리로서 성실히 일하여 편안함을 구한다는 것은 마치 발로 머리를 긁으려는 것과 같아 더욱 가망이 없는 것이시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는 일신의 편안함을 얻지 못하니 어찌 법령을 무시하고 사사롭게 행동하며 권세 있는 중신에게 아첨하여 그 힘으로 평안함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반드시 임금의 법령을 돌아보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여 세력 있는 중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많게 되고 법령을 지켜 임금을 섬기는 사람은 적어진다. 이로써 임금은 위에 있으면서 고립되고 신하는 아래에 있으면서 패거리를 만드니 저 제나라의 전성이 임금인 간공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은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였다. 전성이라는 거는, 전성이 그 간공을 쫓았다라는 거는 그 제나라가 이제 강씨에서 전씨로 그 왕이 한번 바뀐 적이 있어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신하들이 역모를 일으켜서 원래 왕을 쫓아냈다는 건데, 니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이 글 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무릇 다스리는 기술을 터득한 사람이 신하가 되었을 경우에는 법도와 술수에 대한 의견을 진언하여 위로는 임금의 법을 밝게 하고 아래로는 간신들을 모조리 억제해서 임금의 지위는 존엄하게 되고 나라는 안전하게 된다. 법도와 술수에 대한 의견이 먼저 진언되면 그 뒤를 이어 상벌은 반드시 행해지게 된다.
자, 보면 법도, 술수 이런 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상벌이란 말이 나오죠. 요게 이제 한비자 입장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겠죠. 맥락상 그렇죠. 이걸 뭐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고 막 그럴 필요 없지만은 그냥 이런 게 있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기억에 많이 남으면 좋지 뭐. 자, 임금이 만약 성인이라는 거는 그 성스러운 사람, 성인의 치술, 다스리는 방법에 기술에 해박하고 세상에 떠도는 소문을 따르지 않고 신하의 말과 행동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계획과 실행이 일치하는가를 증거에 따라서 잘 살피게 되면 좌우에 있는 측근 신하들은 속임수로 일신의 편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말할 것이다. 간사한 행동을 버리지 말고 힘과 지혜를 다해서 임금을 섬기지 않으면서 패거리로 무리를 만들어 나에게 유리하도록 남을 칭찬하거나 헐뜯어 일신의 편안함을 구한다는 것은 마치 천근이나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헤아릴 수도 없이 깊은 물속으로 뛰어들면서 살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가망이 없는 것이다. 또 모든 관리들도 간사한 행동과 사사로운 이익으로는 일신의 안전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청렴결백한 마음으로 법을 지켜 공정하게 하지 않고 탐욕의 더러운 마음으로 법을 어기면서 사사롭게 이익을 취하는 것은 마치 높고 험한 벼랑에서 험준한 계곡으로 떨어지면서 목숨만은 살려보겠다는 것과 같아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안녕하세요. 안전한 길과 위험한 길이 이와 같이 분명한데 좌우측근 신하들이 어찌 거짓말로 임금을 속일 수 있으며 모든 관리들이 어찌 탐욕스러운 행동으로 감히 민중으로부터 수탈할 수 있겠느냐.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말이 좀 길죠, 그죠? 말이 좀 길긴 한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상벌이라는 거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그 한비자가 이제 상하고 벌이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사실 얘기하는데, 상벌이 왜 중요하냐면은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한테는 벌을 주는 건 사실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잘한 사람한테 상을 주지 않고 만약에 못한 사람한테 벌을 주지 않고 가끔 바꿔서 주기도 하고, 가끔 잘한 사람은 잘했는데도 이제 상 같은 거 안 주고,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잘하고 싶겠냐는 거지. 결국 우리가 바른 길이라는 걸,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나온 글에 나온 걸로 치면은 당파를 이루는 거 신하들끼리, 그 다음에 뭐 또 임금을 속이는 거, 그 다음 백성들을 수탈하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신하들이 할 수 있는 못된 짓인데, 그 못된 짓이라는 건 사람의 본성에 따르면 그냥 원래 그냥 그러고 싶은 거야. 우리가 공부하기 싫은 것처럼, 우리가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 듣기 싫은 것처럼, 부모님 잔소리 듣기 싫은 것처럼 똑같은 거죠. 다들 똑같은 거지. 그게 다르면 그게 성인이지. 아무튼 그러면은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삐뚤어져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정치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상벌을 통해서 명확히 하는 거죠. 잘하는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벌을 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하는 사람처럼 잘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자기도 상을 받고 싶으니까. 여기서 상을 받는다는 거는 그냥 개근상 아니면 무슨 우수상, 성적 우수상 그런 것처럼 참 잘했죠요 우리 상민이 뭐 이렇게 학교에서 주는 그런 상이 아니라, 예를 들면 복록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 땅을 더 준다든지 존귀하게 더 높여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안은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겠죠. 그런 혜택을 주면 사람들은 자연히 잘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간단하잖아, 그죠?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신하는 충성을 다하여 뜻을 얻을 수 있으니 임금을 속이지 않을 것이고, 아래로 관리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으므로 원망함이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관중이 제나라를 잘 다스리게 된 까닭이고, 상군이 진나라를 강하게 만든 까닭이다. 서쪽 진나라. 관중은 제나라 환공을 춘추5패 중에 첫머리로 만든 사람이고, 상군은 상왕을 의미하는데, 상왕 혹은 위왕, 공손왕 뭐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은 진나라 효공 때 진나라로 들어와서 맨 처음 변법을 시행한 사람이죠. 이때부터 진나라가 강해졌지. 자, 이와 같은 일을 미루어 생각해보면 성인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신하들이 임금을 위하여 일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도가 확립되어 있어서 남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일해줄 것을 바라지 않는다. 만약 남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일해줄 것을 바라는 사람은 매우 위험하고, 이 편에 있는 자기를 위하여 일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는 사람은 안전하다. 요거는 육아에 대한 비판 같은데,
자, 무릇 임금과 신하는 본래 남남으로 혈육으로서 맺어진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바른 방법으로 안전과 이익을 얻게 한다면 신하는 힘을 다하여 임금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바른 방법으로 안전과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면 곧 그 신하는 사사롭게 이익을 꾀하면서 임금에게 중용되기를 구할 것이다. 현명한 임금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나라의 법을 따르면 상을 받게 되고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 얘기를 명백히 설정해 놓고 이를 세상에 널리 나타내 보인다. 이러한 까닭에 임금은 몸소 나서서 많은 관리를 가르치거나 직접 간신을 찾아내거나 하지 않더라도 나라는 잘 다스려지는 것이다. 임금이라고 해서 눈이 이루처럼 밝아서 밝게 살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귀가 사광처럼 잘 들려 총민한 것도 아니다. 이루는 귀가 밝은 사람이고 사광은 그 연주 잘하는 사람인데 요 사람들은 가끔 중국 고전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맹자에는 아예 이루가 편 이름이죠. 이루편 그렇게 나오잖아. 이루상 이루하. 자, 임금은 눈이 이루처럼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술수에 맡겨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한 사람이 밝음만 믿고 본다면 설령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어 자신의 농간에 가려지지 않을 수 없는 술인 것이다. 또 임금의 귀는 사광처럼 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세력에 의지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위에 거는 술이고요. 아래 거는 세조 세, 술세, 법술세 중에 술하고 세조. 세력에 의지해서 나를 다스려야 하는데 자기 한 사람의 총명함만 믿고 듣는다면 실제로 듣는 소리에 한계가 있어 간신에게 속지 않는 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현명한 임금은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임금을 위하여 보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을 위하여 듣지 않을 수 없게 해서 세상 사람이 모두 자기의 눈과 귀가 되도록 만든다. 그리하여 몸은 깊숙한 궁궐 속에 있더라도 그 눈의 밝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비추어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가리지도 못하고 속이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씨발 모기다. 모기 새끼가 돌아다니네. 이는 어째서인가? 그것은 임금의 마음에 어둡고 어지러운 길은 없어지고 사물을 잘 보고 듣는 세력이 일어나 총명을 돕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태에 잘 맡기면 나라는 안전해질 것이고 세태에 맡길 줄 모르면 나라는 위태하게 된다. 옛날 진나라 서쪽 진나라는 모든 신하들이 법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욕심을 추구해 나라는 어지럽게 되고 군대는 나약해졌으며 임금은 권위를 잃게 되었다. 상구는 아까 나왔던 그 상황이죠. 상황은 진나라의 효공을 설득해 새롭게 법령을 고치고 관습을 바꾸어 임금의 도를 명확히 하고 죄를 범한 사람을 밀고 한 사람에게 포상하고 상공업으로 이익을 많이 챙기는 사람은 괴롭혔으며 농사와 배짜는 일을 하면 유리하도록 했다. 그 당시 진나라 민중들은 옛부터 내려오는 습성으로 죄가 있어도 뇌물만 주면 벌을 면할 수 있고 공이 없어도 권세 있는 사문에 그러니까 집안이죠. 집안에 줄만 대면 명예와 지위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령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범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에 상구는 법을 어긴 사람에게 반드시 무거운 벌을 내렸으며 범죄를 고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후한상을 주어 확실하게 이를 믿게 했다. 범법자는 반드시 잡히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들은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형벌을 받은 사람이 많아져 날이 갈수록 상군의 개혁을 원망하는 소리가 높아져갔다. 그러나 임금인 효공은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상군을 믿고 그의 법을 수행하였다. 마침내 민중은 죄를 범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범법자를 고발하는 민중이 많아졌으며 그 후로는 죄를 범하는 민중이 없어지고 형벌을 받는 민중도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나라는 잘 다스려지고 군대는 강해졌으며 나라의 영토는 넓어지고 임금의 권위는 점점 존귀해졌다. 이렇게 된 까닭은 범죄를 숨기면 무거운 벌을 받고 못된 짓을 고발하면 두터운 상을 받기 때문이었다. 이 또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자기를 위하여 보고 듣도록 만드는 방법인 것이다.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바탕인 법과 수리 이처럼 명백한데도 세상의 학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치지 법술 명의 그런데 세상의 학자들은 지야 알지 못한다. 자, 무릇 세상의 어리석은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어지러워지는가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만 많이 늘어놓고 진부한 예책을 들춰 외우면서 지금 세상의 정치를 어지럽힌다. 요거는 유학자에 대한 비판일 겁니다. 일단 여기서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계속 읽어보죠. 정황상 유학자 안 네요. 유학자들이 옛날 책 많이 읽으니까. 저도 지금 옛날 책 읽고 있는데. 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자라는 지혜로는 파놓은 함정이나 우물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평범한 일조차 하지 못하면서 함부로 법수를 터득한 선비를 비방한다. 그들의 의견을 듣는 사람은 일신이 위태롭고 그들의 도모함을 쓰는 사람은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 이 또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로서 세상에 끼치는 우환은 매우 심각한 것이다. 그들은 법수를 터득한 선비와 더불어 담론으로 명성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에 있어 그 서로의 차이는 천리와 만리의 거리가 있다. 이는 무릇 명성 같을지 모르지만 그 진실은 다른 것이라겠다. 대체로 세상의 어리석은 학자들과 학자와 법수를 터득한 선비를 비교하면 마치 개미의 무덤과 큰 언덕을 서로 견주는 일과 같으니 그 서로의 거리는 엄청나게 먼 것이다. 성인은 옳고 그름을 사실대로 밝히고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의 실정을 잘 살핀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명확한 법령을 제정하고 엄중한 형벌을 공포해 그것으로 만민을 혼란에서 구휼해 세상의 재앙을 없앤다. 그리하여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깔보고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수가 많다고 해서 수가 적은 쪽에 함부로 난폭한 짓을 못하게 하며 늙은이에게는 일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어린 고아에게는 잘 자랄 수 있게 함은 물론 국경은 다른 나라의 침범을 막고 임금과 신하는 서로 화목하고 어버이와 자식은 서로 감싸고 전쟁으로 사람이 죽거나 포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이 또한 공로로서는 지극히 큰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러한 일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가 아닌 법술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폭정이라 비방한다. 육아에서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을 통제하지 말라고 하죠. 자, 어리석은 사람은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것을 바란다고 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법은 싫어하며 모두들 나라가 위태한 것은 싫어한다고 하면서 나라가 위태롭게 되는 방법을 기뻐하고 있다. 어떻게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느냐? 무릇 엄격한 형과 무거운 벌은 민중이 다 싫어하는 바이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바탕이다. 민중을 불쌍히 여겨 형벌을 가볍게 하는 것은 모든 민중이 기뻐하는 바이지만 이는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까닭이 된다. 성인이 법을 제정해 나라에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세속의 의견과는 상반되기 마련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도덕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세속의 의견과는 상반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법이 엄격하면 싫어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세상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성인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정의에 찬성하고 정의라는 것은 저스티스요. 세속적인 일에는 반대하지만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의로움을 반대하고 세속적인 의견에 찬성한다. 세상에는 성인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 적으니 의로운 것이 오히려 그릇된 것으로 단정되어 버리는 것이다. 긴데. 자, 바른도가 인정받지 못하는 조정에 자리하여 많은 대신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모두가 세속적인 의견에 현혹되어 있는데 조놈한 천자를 받들고 세상의 편안함을 구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 아니겠냐. 이러한 까닭에 무릇 지사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알지자인데 많이 아는 선비, 아무튼 뭐 그 학자 뭐 그런 말이겠죠. 자, 지사는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다. 초나라 장왕의 아우인 춘신군에게 애첩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여라고 했고 춘신군의 정실부인이 낳은 아들은 갑이라고 했다. 여는 춘신군에게 그 부인을 버리게 하려고 일을 꾸몄다. 스스로 애첩이 와이프를 또 내쫓으려고 했죠. 내쫓으려고 뭐 술수를 꾸몄다 그런 말인 것 같죠. 스스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는 그것을 춘신군에게 보이며 울면서 말했다. 저는 당신의 첩이 된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부인의 마음에 들려고 했으면 부인의 마음에 들려고 했으면 당신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게 되고 당신의 뜻에 맞추려고 하면 부인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게 됩니다. 저는 본래 불초한 사람으로 두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기에는 힘이 모자랍니다.
이 형세로 보아 두 사람을 모두 잘 섬기지 못하니 차라리 부인의 손에 죽는 이보다는 사랑하는 당신 앞에서 죽고자 합니다. 첩이 죽은 뒤에 만약 당신이 총애하는 여인을 다시 두게 된다면 반드시 이 점을 살펴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에 춘신군은 애첩인 여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그 퍼스트를 버렸다. 여는 또 춘신군의 적자인 갑을 죽이고, 적자라는 게 이제 친아들인데 퍼스트의 아들을 의미하죠. 적자인 갑을 죽이고 자기 자식을 춘신군의 후사로 들여 안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다. 스스로 속옷을 찢어 춘신군에게 보이며 울면서 말하였다. 저는 당신의 사랑을 받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갑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저를 강제로 희롱하려 하여 이에 항거하다가 저의 속옷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식으로서 이보다 더 큰 불효는 없을 것입니다. 애첩 여의 거짓말에 정실 부인은 버림을 받고 그 아들은 죽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로 미루어 보아 그 아버지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남의 모함으로 회상시키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다. 회상시킨다는 것은 이제 다치게 한다 그런 말이죠. 하물며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어버이와 자식의 친애함에 있어서는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신하들이 입을 모아 모함함으로 한 사람의 첩이 입을 놀리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못한다. 성인이나 현인과 같이 뛰어난 사람도 죽는데 어찌 이상한 일이겠느냐. 저 상군이 진나라에서 마차에 매달려 찢겨 죽은 까닭이나 오기가 초나라에서 팔다리가 잘려 죽은 일도 이러한 까닭에 이러한 일이다. 무릇 모든 신하는 죄가 있더라도 처형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공로가 없으면서도 모든 명예와 지위가 존귀해지기를 바란다. 그런데 성인이 나라를 다스리면 공로가 없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지 않고 한편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하게 된다. 공로가 없는 사람한테는 상을 안 주고 죄를 범한 사람한테는 벌을 준다. 자, 술수를 터득한 사람이 신하가 되었을 때 당연히 임금의 측근에 있는 간신들로부터 방해를 받게 되니 아주 현명한 임금이 아니면 그 의견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원문 이렇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연즉 그러한즉 유술수자 술수가 있는 사람 지위인야, 지위인야는 모르겠네. 고 좌우 간신 지 소해, 좌우에 있는 간신들이 그 사람을 참소해서 그 해가 되게 할 수 있는데, 비명주 밝은 군주, 그러니까 똑똑한 공주가 똑똑한 왕이 아닌 이상은 불능 청야 이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여기서 그러니까 유술수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술수자라는 게 술수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건 사실 여기서는 이제 통치의 방법을 잘 아는 신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신하들은 왕의 곁에 있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모험을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왕이 그 사람을 잘 보호해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정치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참여하지도 못하고 아마 죽고 말 것이다 라는 거죠. 세상의 학자들이 임금을 설득하는 데 있어 말하기를 근엄한 위세의 힘만이 간사한 신하를 억누를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모두 인의와 자애로서 아랫사람을 대하십시오 라고 말한다. 세상의 임금들이 인이라는 명분을 기뻐하여 그 진실을 살피지 못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의를 행하여 화가 클 경우에는 나라가 망하고 임금도 죽게 되고, 그 화가 작을 경우에는 영토는 줄고 임금이 권세를 잃게 된다. 그렇게 되는 까닭이 무엇인가? 무릇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이 세상에는 인이라고 하고 불쌍한 민중에게 형벌을 차마 가하지 않는 것을 이 세상에는 자비라고 한다. 만약 가난하다고 은혜를 베푼다면 공로가 없는 사람도 상을 받게 되고, 죄지은 사람에게 차마 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남북한 무리들의 행동을 막을 수가 없게 된다. 나라에 공로가 없으면서 상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곧 민중은 밖으로 적을 쳐 수괴의 목을 베려고 애쓰지 않게 될 것이고, 안으로는 힘써 농사를 지어 많은 소출을 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소출이라는 것은 농사 작황이죠. 그냥 열심히 일 안 한다고요.
자, 모든 사람이 뇌물을 바쳐 부귀한 권문 세도를 섬겨 사사롭게 좋은 일을 하여 명성을 얻고 높은 벼슬과 후한 복록을 타내려 애쓸 것이다. 간사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 신하는 점점 많아지고 난폭한 행동을 일삼는 무리들은 점점 그 폭을 넓혀가니 이 어찌 나라가 망하지 않겠는가. 무릇 엄한 형벌은 민중이 두려워하는 바이고 무거운 처벌은 민중이 모두 싫어하는 바이다. 성인은 민중이 두려워하는 형벌로 간악한 행위를 금지하고 민중이 싫어하는 중벌로 간악한 행위를 방지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라는 안정되어 난폭하고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난 이러한 까닭에 인의와 자애 같은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형을 엄격히 하고 벌을 무겁게 하는 것만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임을 밝히는 바이다. 인이나 자애 같은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인이나 자애가 뭡니까? 바로 이제 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입장이 상당히 나뉘죠. 자, 말을 부리는데, 말이라는 게 희잉거리는 말이요. 말을 부리는데 채찍이나 재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비록 조보 같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말을 잘 부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조보라는 거는 그 사람 이름이겠죠. 말 잘 부리는 사람이었나 보네. 또한 규구나 자의 법칙과 먹줄의 발음이 없다면 규구라는 거는 그겁니다. 그 원그리는 도구. 그런 도구가 없다면 옛날에 명장인 이름난 장인인 왕이 같은 사람도 네모나 동그라미를 제대로 그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위험 있는 권세나 공정한 상벌의 방법이 없었다면 비록 유순 같은 성군도 세상을 잘 다스려 나라를 편안하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게 재밌는 게요. 이게 아까도 사실 규구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그리는 뭐 그런 거 나왔죠. 지금도 이제 그게 나왔는데 규구나 먹줄 같은 게 규구는 원 그리는 도구고 그 다음에 먹줄은 직선 그리는 도구인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맹자에도 보면은 맹자 있죠. 책 맹자. 그 맹자에도 보면은 규구나 그 다음에 먹줄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바르게 하는 인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끌어주는 인의가 같은 것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다. 교육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비유하는 대상은 사실 똑같아. 규구나 그 먹줄이니까 똑같아요. 근데 그 비유하는 대상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비유된 대상은 그러니까 비유하는 대상은 뭐 이렇게 되냐? 비유하려고 하는 대상은 완전히 상이한데 근데 비유로 드는 대상은 아주 똑같은 거죠. 각자가 각자의 이제 예를 들면 뭐 맹자 같으면 인의 예지 아니면 교육 뭐 이런 거 뭐 자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리고 그 누굽니까? 한비자 같으면은 법술, 세, 규칙, 상, 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게 각자의 통치의 그거다, 핵심이다 라고 비유하려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위험 있는 권세나 공정한 상벌의 방법이 없었다면 비록 요순 같은 성군도 세상을 잘 다스려 나라를 편안하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의 임금들은 모두 경솔하게도 무거운 벌과 엄한 형벌을 가볍게 버리고 자애를 베풀어 세상의 패왕의 위협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 또한 이룰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훌륭한 임금들은 포상을 분명히 하고 이익을 베풀어 공을 이루도록 하고 민중으로 하여금 공에 따르는 상을 받게 하지 인의를 바탕으로 상을 베푸는 일은 하지 않는다. 형을 엄히하고 벌을 무겁게 해서 민중을 제어하고 그래도 죄를 범하면 벌로서 다스리고 지혜로서 그 죄를 용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로가 없는 사람은 아예 상을 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죄가 있는 사람은 벌을 면하려는 유행을 바라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아니요. 그 게임이 완성돼야지. 견고한 수레에 좋은 말을 메어서 몸을 맡기면 육지에서는 아무리 험한 고갯길이라도 넘을 수 있으며 안전한 배에 좋은 노를 갖춰 물에 띄우면 양자강이나 황하같이 큰 강이라도 어렵지 않게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술의 방책을 사용해 중벌엄형을 시행하면 천하의 패왕이 되는 공적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법술과 상벌의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 것은 마치 육지에서 견고한 수레에 좋은 말을 메고 달리는 것과 같고 물을 건널 때 가벼운 배에 좋은 노를 저어감과 같은 것이다. 위와 같이 잘 이용하는 사람은 일이 잘 성취되고 이를 터득하면 안 되는 일이 없게 된다. 옛날 이유는 이 법수를 터득해 은나라의 탕왕을 보필한 나머지 그를 패왕이 되게 했고 관중도 이를 터득해 제나라 환공을 도와 패왕이 되게 했다. 상군 또한 이를 터득해 진나라의 효공을 도와 천하를 통일하는 강대국이 되게 했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요. 뭐 뒤에 나오는 이제 관중하고 상황에 대해서는 그 유학 쪽의 평가가 좋지 않지만은 이윤에 대해서는 평가가 좋습니다. 이윤에 대해서는 좋은데 그런데 한비자에서는 이윤과 그다음 상황과 관중이 전부 다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윤이라는 사람은 유학과 그 다음에 법과의 육아와 법과의 이제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앞에 보면 이제 요순 같은 임금에 대한 예도 나왔잖아요. 요순도 유학에서 성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생각하면 법과와 육아에 분명히 공통적인 부분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아마도 이거는 중국 문화 그때 당시에 중국 문화에서 요순이나 이윤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그래서 이제 사실 이윤이나 요순이 실제로 육아적이나 법가적인 통치를 행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왔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이 요순이나 이윤을 아주 위대한 왕이나 위대한 재상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상이한 학파에서 서로 예를 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같이 이윤, 관중, 상군 세 사람은 모두 세상에서 패왕이 되는 법수를 터득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굳세게 만드는 술수를 살피며 세속의 의견에는 얽매이지 않았다. 당시 현명한 임금들의 의견과 맞아 한낱 평범했던 민중으로서 등용되어 단숨에 재상이나 중신의 자리에 앉아 그 임금을 도와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곧 임금의 지위를 존엄케 하고 나라의 영토를 넓히는 실적을 올렸다. 그야말로 이들은 존경할 만한 신하라고 할 수 있다. 탕왕은 이윤을 얻음으로써 불과 백리를 다스리던 제후의 신분에서 천하를 다스리던 천자가 되었다. 환궁은 관중을 얻음으로써 어렵지 않게 5패자의 우두머리가 되어 제후들을 6차례나 규합하고 당시의 어지러운 중국 천하를 바로잡았던 것이다. 효공은 진나라 효공이죠. 상군을 얻어 영토를 넓히고 군대를 강하게 했다. 그러므로 나라에 충신이 있으면 밖으로 외적의 침략을 당할 환란이 없고 안으로 내란을 일으킬 난신의 우환이 없게 되니 오랫도록 나라는 편안하고 명성은 후세에까지 남는다. 이것을 충신이라 일컫는 것이다. 예양이 지백의 신하로 있을 때 위로 임금에게는 법도와 술수를 명백히 이해시켜 재앙과 환난을 피해가게 하지 못했고 아래로 신하들과 민중을 잘 통솔해 나라를 편안하게 하지 못했다. 다만 조양자가 지백을 죽이기에 이르자 예양은 스스로 자기의 얼굴에 문신을 넣고 코를 잘라 그 얼굴을 남이 알아보지 못하게 한 다음 지백의 원수를 갚기 위해 조양자를 노렸다. 이와 같은 일은 비록 자기 몸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임금에게 충성했다는 이름은 남길 수 있었지만 실제로 지백에게는 추호의 유익함도 주지 못했다. 추호라는 것은 아주 조금도 그런 말이죠. 추호가 뭐냐면은 그 짐승들이 가을에 나는 털이 있어요. 그걸 보고 추호라 그러는데 가을 추자에다 털호자겠죠. 아주 작아요. 근데 이게 아주 작고 존재감 없고 그런 털이에요. 그래서 보통 추호도 없다 그러면은 좆도 없다 그런 말이죠. 존재감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양이라는 사람은 지백을 잘 보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백이 죽는 걸 구하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지백의 나라를 잘 다스리지도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름만 남기고 쓸데없이 이제 그거 됐다. 거품인 과대평가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을 나는 아주 천박한 것이라 여기는데 세상의 임금들은 이것을 충성이라 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옛날에 백이와 숙제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주나라 무왕이 그들에게 천하를 물려주겠다고 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두 사람은 수양산에 들어가 굶어 죽었다. 이와 같은 신하는
무거운 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거운 포상을 이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벌로서 위협해 금할 수가 없고 두터운 상을 주어 부릴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을 무익한 신하라고 일컬어. 나는 가벼이 물리치는데 세상의 임금들은 이들을 청빈하고 덕이 있다 해서 존중하고 바란다. 배기하고 숙제에 대한 그 시각 차이도 되게 재밌습니다. 육아에서는 배기하고 숙제를 되게 충신으로 보죠. 근데 한비자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상과 벌로서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덕이 있다고 사람들이 하긴 하지만 사실 나는 이 사람들을 무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 이제 그 예양에 대한 얘기는 그렇다 치고 이윤에 관한 이야기나 요순에 관한 이야기나 아니면 관중이나 상군, 효공 뭐 이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에서 육아하고 그다음에 법과의 시각 차이가 많이 드러나는데 여기 재밌네.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속담에 말하기를 문둥이가 임금을 가볍게 여긴다라고 했는데 이는 분명히 불손한 말임에 틀림없다. 비록 그러하나 옛날부터 내려오는 속담에는 거짓이 없고 진리가 들어있으므로 잘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임금이 신하로부터 위협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임금이 법술로서 그 신하를 통제하지 못하면 비록 연륜이 길고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대신들이 바야흐로 권세를 잡고 정사를 지 솥대로 휘두르며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해야 한다. 정사라는 거는 그겁니다. 정치입니다. 정치. 자, 그러면서 임금의 부형이나 친족이나 그 밖에 정의감에 불타는 선비가 있어 임금의 힘을 빌려 자신들을 벌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현명하고 경리 높은 임금을 죽이고 나이 어린 임금을 후사로 세우거나 아니면 적자를 몰아내고 어리석은 서자를 데려다가 후계자로 삼게 된다. 그러므로 춘추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초나라의 왕자 위는 임금의 명으로 정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아직 국경을 벗어나지 않았을 때 임금이 중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되돌아와 임금의 방에 들어가 문병하는 척하며 갓끈으로 임금을 목졸라 죽인 뒤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시벌놈이네. 안녕하세요. 시벌놈이요. 또 제 나라에는 최저라는 대부가 있었는데 그 와이프가 대단한 미인이었으므로 임금인 장공이 그 와이프와 간통하기 위해 자주 최저의 집을 찾게 되었다. 어느 날 장공이 최저의 집을 찾아 그 와이프의 방에 들어갔을 때를 노리고 있던 최저의 부하 가거가 군대를 이끌고 장공을 습격했다. 장공은 내실에서 포위된 채 나라를 나눠줄 것이니 살려달라고 했으나 최저는 이를 듣지 않았다. 장공은 다시 전하기를 그러면 묘당에 가서 내 스스로 자결해 최소한의 수모를 겪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으나 최저는 그것마저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장공은 결국 도망갔네요. 마침내 북쪽의 담장을 넘으려 하다가 뒤쫓아온 가거가 쏜 화살에 다리를 맞고 땅으로 떨어졌다. 장공이 땅에 떨어지자 최저의 무리들이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 아우인 저구를 복립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경공이다. 제나라 경공은 누군지 아시죠? 그 제나라의 말기에 오래 제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공자가 살았을 때가 요때쯤이죠. 자, 이 이야기는 옛날 일이지만 근세에 일어나는 일도 있다. 근세, 최근 한비자가 쓰였을 때의 근세니까 우리한테는 옛날 일이죠. 자, 이태라는 사람은 조나라의 대부가 되어 임금의 아버지인 주보를 사구궁에 가둬놓고 굶기기 100일 만에 죽게 했다. 이거 무령왕 아니냐? 조나라 무령왕 얘기 아닌가? 탁치는 제나라의 대부로 등용되어 권세를 잡고 제나라 민왕이죠. 민왕이 그 세력을 제어하려 하자 크게 빡쳐 임금의 손발에 힘줄을 뽑아 병신을 만들고 그를 묘당의 대들보에 매달아 하룻밤 사이에 죽게 했다. 그러므로 문둥이는 비록 피부에 종기가나 전신이 썩어 들어가긴 해도 위로 거슬러 올라가 춘추의 이야기에 비교해 볼 때 초나라 왕이나 아니면 제나라의 장공처럼 모기절려 죽거나 창에 찔려 죽는 일은 없으며 아래로 최근에 비하여 보더라도
조나라의 주보처럼, 아마 이거 무령왕이겠죠, 굶어 죽거나 제나라의 민왕처럼 힘줄이 뽑혀 대들보에 매달려 죽는 일은 없다. 그런 까닭에 신하에게 위협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임금은 그 마음의 두려움과 그 육체적 고통은 반드시 문둥이보다 더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을 볼 때 문둥이가 임금을 가엾게 여긴다는 속담도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다. 재밌는 말이군요. 여기가 여기까지가 간겁시신입니다. 간겁시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간은 간신배, 겁은 뭐 겁박하다 아마 그럴 때 겁자일 거고, 시는 왕을 죽인다 그럴 때, 시해하다 그럴 때 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못된 놈들입니다. 아주 못된 신하들. 그러니까 요 신하들은 우리가 왕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요런 신하들이 나오지 않도록 또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걸 잘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유학자들이 하는 쓸데없는 말 듣지 마라 라는 게 간겁시신편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걸 진짜 한비자가 썼을지 아니면 한비자를 사칭한 누군가 썼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거나 법가와 유가의 생각 차이가 상당히 잘 드러나는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저한테는 되게 재밌는 편이었어요. 자, 그 다음 편은 망징이라는 편인데요. 망징. 이 망징 간겁 시즌이 좀 길었는데 망징은 읽을 수 있겠다. 자, 영상 끊죠.